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거주하는 35세 미혼 여성 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제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10살이었던 제가 잃어버렸던 5살 여동생 서연이를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말이죠. 우선 제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국내 대기업 화장품 회사인 태평양의 제품개발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후 바로 입사해서 약 8년간 근무했는데요. 그동안 저는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다수 개발해냈습니다. 특히 천연 성분을 활용한 안티에이징 크림과 민감성 피부를 위한 순한 클렌징 라인이 대박이 나면서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연구원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난이 제 이름을 걸고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결국 회사의 이름으로만 나가게 되잖아요. 제가 직접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들었죠.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본금도 부족했고 유통망도 없었고 브랜드 인지도는 제로였으니까요. 처음 일 내 2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제품 개발부터 홍보, 영업, 회계까지 혼자서 다 해야 했거든요. 작은 원룸 사무실에서 직원도 저 혼자뿐이었죠.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개발한 첫 번째 제품인 바다소금 스크럽이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천일염과 해조류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천연 각질 제거제였는데 SNS를 통해 소개되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회사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죠. 그 후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해양 성분을 활용한 스킨케어 라인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는 직원 30여 명의 연 매출 80억 원 규모의 중견 화장품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있고 전국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어요. 사업에만 전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삶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20대 때는 회사 업무에 치여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30대 초반 창업 후에는 더욱 바빠져서 연애나 결혼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주변에서 중매를 권해도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보겠다며 미뤄왔는데 어느새 35세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던 중 작년 말 저희 회사와 오랫동안 원료 공급 계약을 맺고 있던 건강식품 회사 대표님께서 좋은 분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정말 괜찮은 분이고 지영 씨와 잘 맞을 것 같다며 강력히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만난 분이 바로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저보다 2살 많은 37세로 부산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홍삼, 프로폴리스, 오메가3 등 다양한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규모는 저희보다 조금 더 큰 편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둘 다 사업가다 보니 서로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고 경영 철학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도 비슷했거든요. 특히 준호가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처음 만난 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들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갔는데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치킨과 음료수를 사다 주고 한 명 한 명 격려의 말을 꺼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 편견을 깨뜨려준 사람이었죠. 몇 번의 만남을 거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약 8개월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사업도 안정궤도에 올라 있어서 굳이 오래 연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회사의 시너지도 기대되었고요. 화장품과 건강식품은 소비자층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향후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봤거든요. 준호의 가족 상황은 이랬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를 폐암으로 잃고 현재는 67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준호에게는 32세인 남동생 태우가 있는데 7년 전에 결혼해서 수진이라는 부인과 함께 준호네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어요. 태우는 준호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고요. 반면 제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유방암으로 그로부터 1년 후 아버지를 심근경색으로 잃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형제자매도 없고요. 사실 원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25년 전 제가 10살, 동생이 5살이었을 때 동생이 실종되어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비 시댁 방문을 앞두고 저는 정말 설렘이 컸습니다. 평소 준호가 워낙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 그의 가족들도 분명 따뜻하고 좋은 분들일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와는 어떤 대화를 나눌지, 시동생과 동서는 어떤 분들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비 시댁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에게는 극진히 잘해주시면서도 며느리인 수진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냉정하고 무자비했어요. 첫 방문에서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유 어서 오세요 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과 구석에서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하는 수진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뭔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수진 혼자서 손님 맞이 음식을 모두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수진아, 아직 상 준비 안 됐니? 우리 며느리감이 오셨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진이 죄송해요 어머님. 금방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목소리에 어떤 체념 같은 게 느껴져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수진이가 원래 좀 모자라요. 고아 출신이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라고 하시는 걸 들고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첫 방문에서 수진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여동생 서연이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서연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수진과 비슷한 나이일 테고 고아라는 점도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호에게 수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 그는 수진이가 고아원 출신으로 태우와 결혼할 때까지는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감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수진을 도와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준호, 태우가 손님이 뭘 그런 일까지라 하며 말렸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말리지 말아달라고 고집을 부렸죠. 그렇게 수진과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모든 일을 정말 야무지게 해냈어요. 음식 준비부터 상차림, 그릇 정리까지 손놀림이 정말 빨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로는 모자라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수진을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수진을 도와 음식을 준비하던 중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본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25년 전 제가 잃어버린 여동생 서연이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그냥 같은 디자인이 아니라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그 목걸이는 정말 특별한 것이었거든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서연이 4살 생일 때 금은방에 특별 주문해서 만들어주신 목걸이였어요. 외할머니가 직접 디자인하신 건데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에 서연이의 이름 샤응이 작은 한글로 새겨져 있었죠. 시중에서 파는 기성품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어요. 외할머니가 우리 서연이가 나비처럼 예쁘게 자라라며 만들어주신 거였거든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 씨, 그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나신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들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니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건데 어디서 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고아원에 있을 때 누군가 제게 선물해 준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수진 씨,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기억 같은 거 말이에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아, 그런데 하나 이상한 기억이 있어요. 언니가 겨울만 되면 저를 데리고 호떡집에 가서 호떡을 사주던 기억이 있거든요. 언니가 용돈을 모아서 사준다면서.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언니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 따뜻한 기분만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정확히 그런 일을 해줬거든요. 서연이가 호떡을 정말 좋아했어서 매년 겨울이 오면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호떡을 사주곤 했었어요. 그때 서연이가 지영 언니가 사주는 호떡이 제일 맛있어라며 해맑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언니 이름 기억나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언니 이름이 지영이었어요. 지영 언니, 정말 신기하죠?
지영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처음 준호 오빠가 지영님 이야기할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일치했어요. 목걸이, 호떡 추억, 제 이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세 번째 방문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딸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딸기를 먹는데 수진만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수진아, 너는 왜 딸기 안 먹니? 비싸게 주고 사온 건데 라고 하니까 수진이 죄송해 어머님. 저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이도 정확히 같은 딸기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딸기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까지 왔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절대 딸기를 사지 않았어요. 목걸이, 호떡 추억, 제 이름, 딸기 알레르기.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수지는 분명히 제가 25년 전에 잃어버린 여동생 서연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 제가 성급하게 수진에게 이 사실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비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되면 저와 수진을 빌미로 뭔가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을 봐서는 우리가 지영 씨 동생을 그동안 잘 돌봐줬으니 보답을 해달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게다가 수진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5년 동안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제 동생이 바로 눈앞에서 그런 학대를 당하고 있다니.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저는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수진을 어떻게 구출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섣불리 행동했다가 오히려 수진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댁 식구들이 제 소중한 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만 있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언젠가는 꼭 수진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는 그동안 제 동생을 괴롭힌 만큼 똑같이 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수진이 제 동생임을 확신한 후 저는 그들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격한 것들은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었어요. 네 번째 방문했을 때였는데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벌어진 일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게 뭐야? 이렇게 청소하는 게 청소야? 그러면서 수진이 막 닦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일부러 엎지르는 거예요. 다시 해. 제대로 안 하면 오늘 저녁 굶어. 수진은 말없이 다시 걸레를 가져와서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다른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이것도 치워, 저것도 치워라며 계속 일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준호와 태우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우는 여보, 엄마 말씀 잘 들어.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해? 라며 수진을 더 혼내기까지 했죠. 제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서 아, 지영씨. 수진이가 청소를 좀 대충 해서 다시 하라고 했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은 밥상에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그릇을 나르고 반찬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제가 수진 씨도 같이 앉아서 드세요라고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수진이는 원래 우리가 다 먹고 나서 먹어요. 그게 예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더 가관인 건 수진이 국을 떠다 주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게 뭐야? 너무 짜달라며 수진의 손등을 국자로 때리는 거예요. 수진의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는데도 죄송합니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 지영 씨는 모르시겠지만 수진이는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요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더욱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릇 하나를 실수로 깨뜨린 거예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발끈하면서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바보야? 이런 비싼 그릇을 깨뜨려? 그러면서 수진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수진은 울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계속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태우도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여보 정신 좀 차려. 엄마 속 터지게 만들지 말고 라며 오히려 수진을 더 질책했어요. 준호 역시 형수님, 재수씨가 원래 좀 덜렁거려서
그래요라며 수진 편을 들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간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면 수진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일단 수진과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 몰래 수진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 혼자 있을 시간을 노려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저 지영이에요. 혹시 지금 주변에 시어머니나 남편분 계세요? 아니요, 어머님은 친구분들과 만나러 나가셨고 남편은 회사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주셔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느낌이 묻어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씨, 사실 저는 수진 씨의 친언니예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5년 전 제가 10살, 당신이 5살이었을 때 당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신 이름은 서연이었고요. 저는 그동안 확인한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나비 목걸이 이야기, 겨울마다 호떡을 사주던 추억, 딸기 알레르기까지. 모든 걸 말씀드리니 수진이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언니가 맞아요? 제가 그토록 찾던 지영 언니가? 그래, 서연아. 내가 바로 내 언니야. 25년 동안 너를 찾아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는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조금 진정된 후 저는 수진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봤어요. 수진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살다가 태우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결혼 후에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가지라고 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를 불임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집안일을 모두 제가 해야 했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번 돈도 모두 어머님께 드려야 했어요. 저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소중한 동생이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7년 동안이나 견뎌온 거였어요. 서연아, 이제 그만 나와.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앞으로는 언니랑 함께 살자. 하지만 수진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언니,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갈 곳도 없고 남편이 가만 놔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혼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수진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걱정하지 마. 언니가 모든 걸 준비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참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 너를 괴롭히는 걸 휴대폰으로 녹음해둬. 그리고 내가 마트에서 번 돈을 시어머니 통장으로 보낸 기록도 잘 보관해둬. 나중에 이혼할 때 증거로 쓸 거야. 한편 준호는 저에게 회사 경영난을 털어놓으며 투자를 요청해왔어요. 지영아, 사실 우리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서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 직원 월급을 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정말 막막해. 자기가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뒷조사를 해보니 준호 회사는 정말로 파산 직전이었어요. 몇 년간 신제품을 연달아 출시했지만 모두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준호는 제 투자금을 믿고 또다시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어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신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투자하지 않으면 망할 회사였고 그렇게 되면 수진을 구출하기도 더 쉬워질 테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제 동생을 괴롭힌 대가도 치르게 해주고 싶었고요. 수진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약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저에게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수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언니, 살려줘 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예비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와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예비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진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흥분 상태에서 수진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태우와 준호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지영씨. 밤늦게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태도를 바꿔서 말했어요.
수진이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 좀 혼내주고 있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도 급하게 일어나서 지영아, 여긴 우리 집안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가자라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소중한 동생이 저 인간들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 됐어! 이제 그만해!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신들이 지금 때리고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25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친동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고요? 라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수진이가 지영 씨 동생이라고요? 저는 그동안 확인한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목걸이, 겨울마다 호떡을 사주던 추억, 딸기 알레르기, 그리고 제 이름까지. 모든 걸 설명하니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힌 사람이 바로 제 하나뿐인 동생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정말 인간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급하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지영 씨 동생인 줄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태우도 형수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며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준호는 더욱 당황해서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용서요? 7년 동안 제 동생을 그렇게 괴롭힌 당신들을 용서하라고요? 절대 안 돼요. 오늘부로 제 동생은 이 집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준호 씨, 우리 결혼도 없던 걸로 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준호가 더욱 절망적으로 매달렸어요. 지영아, 그러면 안 돼. 내가 자기만 믿고 사업 확장했는데 자기가 나를 버리면 나는 정말 끝장이야. 빚쟁이들한테 죽을 수도 있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당신은 제 동생 괴롭힐 때 제 동생 사정 봐줬나요?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정하지 마세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수진은 울면서 언니,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며칠 후 저는 제 회사 사장실로 시댁 식구들을 모두 불러들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두었고 필요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어요. 그들은 와서 또다시 빌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지영씨, 제발 우리 용서해주세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했고 태우는 형수님, 저 정말 수진이 사랑해요. 이혼은 절대 안 돼요 라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는 사람이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맞을 때 지켜보고만 있었나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수진이 녹음해둔 파일들을 틀어줬어요. 그들이 수진을 멍청하다, 불임, 쓸모없다며 욕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당신들이 제 동생한테 한 짓이에요. 어떻게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죠? 녹음 파일을 들은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동생이 마트에서 번 돈을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에요. 7년 동안 총 3천만 원이 넘어요. 이건 명백한 경제적 착취죠. 이혼할 때 위자료로 모두 돌려받을 거예요. 태우가 그런 돈은 없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럼 당신 월급으로 갚으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시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준호가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지영아, 그래도 우리가 수진이를 7년 동안 키워줬잖아. 그것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키워줬다고요? 7년 동안 노예 부리면서 키워줬다고요? 저는 태우에게 다가가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제 동생이 그동안 당한 만큼 당신도 당해보세요.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서 그들을 모두 내쫓았어요. 나갈 때 예비 시어머니가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고소할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얼마든지 하세요. 저도 당신들이 제 동생을 폭행하고 착취한 거 고소할 거거든요. 라고 맞받아쳤어요. 그 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수지는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동안 착취당한 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준호의 회사는 예상대로 파산했어요. 제 투자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거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가족들은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지금 어디 숨어서 살고 있다고 해요. 태우는 한 번 더 수진을 찾아왔다가 수진에게 따귀를 맞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고 하네요. 현재 수지는 저와 함께 우리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늦깎이 공부를 시작해서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언니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진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수진은 요즘 제가 너무 일만 한다며 건강 챙기라고 잔소리를 해요. 언니, 이제는 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잖아. 몸 상하면 내가 슬퍼한다고 라면서요. 얼마 전에는 두 자매가 함께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어요. 수진이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면서요.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2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인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부모님 사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저희 자매는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 훌륭한 상담 심리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끔찍한 시댁놈들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동생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예비시댁에 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수진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